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사건의 여주인공 타카오카 유카는 1998년 중국에서 중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카는 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의 어머니는 간호 일을 했고 아버지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유카는 하나뿐인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유카는 예쁘고 똑부러지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의 단점은 인사성이 밝지 않았습니다. 유카는 18세가 될 때까지 다른 학생들처럼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테이쿄 대학 보육학과에 입학까지 했지만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2017년 3월에 대학을 자퇴하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나온 그녀는 사립학교 행정 업무를 하다 몇 개월 만에 또 그만두고 2018년부터 신주쿠의 바에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유카는 그 바에서 류즈키를 만났습니다. 2018년 10월 호스트바 직원이었던 류즈키는 일하던 도중 손님 유카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의 어느 날 밤 유카는 친구들과 우연히 한 호스트바를 방문했는데 류즈키가 마침 그 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류즈키에게 빠졌는지 그 후로부터 유카는 류즈키네 바에 자주 방문했으며 류즈키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유카는 류즈키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호스트바를 갈 때마다 최소 5만엔, 하나로 약 45만원, 많게는 60만엔, 하나로 약 541만원을 지출하곤 했습니다. 유카의 지원으로 류즈키의 매출 순위는 순식간에 3등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5월에는 매출 순위 1위까지 찍었습니다. 보통 호스트바는 직원과 고객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 걸 금합니다. 매출을 위해서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접대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2차를 가거나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류즈키도 유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큰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 바의 규정을 어기고 유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그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어왔습니다. 유카는 류즈키의 매력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바의 소비는 유카의 수입으로 오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류즈키를 남자친구로 생각했는데 류즈키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유카는 류즈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소에서 몸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여행하고 출장하는 데 동반하여 아주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바로 류즈키가 일하는 바에서 남자친구의 매출을 높이는 데 썼습니다. 사실 유카는 몸 파는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괴로움을 참으며 그 일을 계속하게 된 건 류즈키가 9월이 되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유카와 평범한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해서입니다. 이렇게 유카는 몸을 팔며 번 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한 번은 한 노인과 며칠간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200만엔, 하나로 약 1800만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유카는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류즈키와의 미래를 고려하여 두 사람의 직장과 가까운 도쿄 신주쿠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계약금 100만엔, 하나로 약 90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 매달 11만엔, 하나로 약 100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건 유카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류즈키와 작은 주택에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걸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류즈키에게 유카는 그저 뽑아먹을 게 있는 손님일 뿐이었고 이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20일은 유카에게 기억이 남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녀가 아파트 열쇠를 받는 날이었는데 류즈키와 함께 가구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류즈키는 아파트에서 자거나 휴대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유카에게는 류즈키와 함께 생활하는 뜻깊은 시작이었습니다.
5월 21일, 유카의 친구는 그녀에게 류즈키가 다른 여자와 모텔로 갔다는 걸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은 유카는 바로 류즈키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는데 류즈키는 모텔로 들어간 게 맞지만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카는 아주 괴로워하며 류즈키에게 앞으로 다른 여자와 나가게 되면 꼭 본인에게 얘기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5월 22일 오후 1시, 유카는 평소대로 업소에 출근하여 23일 아침 6시에야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카는 예전 술집의 동료와 통화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류즈키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며 류즈키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여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그녀의 동료는 만약 류즈키와 같이 있고 싶으면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동료들과 전화통화를 끝낸 후 퇴근할 때가 된 류즈키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전화까지 해보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메신저 앱 라인으로 류즈키와 연락이 닿았는데 일찍 귀가하라는 유카의 요청에도 다른 여성 손님과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유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없애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유카는 류즈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숨지게 하곤 본인도 그를 따라가기로 하여 그녀는 휴대폰 메모장에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의 유카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는 늘 거짓말하기를 좋아했어요.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졌어요. 효도를 못해 너무 죄송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아닌 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단 하나.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가 이전에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난 후 사실이 될 것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호스트 류즈키가 아닌 그 자신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너무 아주 좋아해요. 그는 그냥 저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고 본인이 한 말도 지키지 못하지만 그가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게 진실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카는 유서를 작성한 후 아파트에서 류즈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쯤 류즈키가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전에 사두었던 커튼을 걸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류즈키는 속옷만 입은 채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유카는 류즈키가 잠든 걸 보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에 구매한 범죄 도구를 꺼내 류즈키를 향해 찔렀습니다. 유카는 류즈키가 저항할까봐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류즈키는 유카의 양손을 붙잡고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카에게 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의 일은 절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먼저 구급차를 불러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류즈키에게 계속 사랑해라고 외치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즈키는 유카가 잠시 망설이는 틈을 타 그녀를 밀치고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유카는 그의 속옷을 붙잡으며 가지마라고 외쳤습니다. 류즈키는 유카의 얼굴을 때리고 그녀를 발로 차고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유카의 콘택트 렌즈가 벗겨져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가 안경을 쓰고 휴대폰과 담배를 챙긴 후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류즈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체력 부족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유카는 계단으로 곧바로 류즈키를 뒤따라갔고 고통스러워하는 류즈키를 보자마자 정신을 차리곤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그녀가 피해자를 쫓고 있을 때 담배까지 피우며 또 바닥에 쓰러진 류즈키에게 키스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본인의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행인이 류즈키가 바닥에 누워있는 걸 목격하여 이미 경찰에 신고한 줄 알고 또 류즈키와 같이 세상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카가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후 경찰은 유카를 체포하고 류즈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류즈키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담당한 의사는 그 당시 구조 성공률이 20%조차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록 간 손상이 심해 오랫동안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한동안의 치료 끝에 류즈키는 트위터에 자신의 복귀 선언을 하고 이름을 불사조로 바꾸고 전에 일했던 바로 돌아가 계속 호스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류즈키는 유카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성적을 얻게 된 건 전부 유카 덕분이라며 본인은 그녀에게 보답하지 않아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유카는 체포된 후 류즈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며 본인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에게 고통을 준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다시 그를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카의 어머니도 500만엔, 하나로 약 4,500만 원을 류즈키에게 지불했습니다. 이에 류즈키는 유카의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유카는 학교를 다니며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간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열심히 노력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사건의 예심에서 피해자 류즈키는 유카가 감옥에서 사죄하며 사는 것보다 평범한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아침 류즈키는 유카가 앞으로 행복했으면 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본인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유카는 유기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됐을 때 서로를 존경하고 평등한 자세로 접하며 자신을 잃지 않아야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랑을 할 때 본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속 미국 출신 이 미남은 투옥 사진 한 장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바로 모델이 되어 레드카펫을 걷고 영화를 찍으며 억만장자의 딸과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가장 잘생긴 범인으로 알려진 제레미 믹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되면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다고 하지만 그는 예외였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의 정점에 도달되었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믹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얼굴이 밥 먹여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가족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였습니다. 1984년 믹스는 워싱턴의 한 범죄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믹슨의 집안 일가족은 전부 전과자였으며 믹스가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한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고 또 그녀를 숨지게 하여 3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믹스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믹스가 12세가 되던 해 한 임산부를 구타하고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여 남편을 따라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깜빵 생활을 하자 자연스레 믹스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추후 그는 형과 함께 캘리포니아 스톡턴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스톡턴은 미국 내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도시 중 하나였는데 한때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상위 10위 중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범행을 보며 자란 믹스는 자연스레 범죄 DNA를 발휘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지역 최대의 갱단인 크립스에 합류하여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갱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믹스는 도둑질과 강탈 외에 매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번 소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18세 때 범죄 유전자 때문인지 그는 16세 소년을 공격하고 또 승용차를 훔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미스는 미성년자를 다치게 한 것과 승용차를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기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는 같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지만 전부 미국 감옥이어서 부모와 재회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처럼 범죄자의 머그샷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 믹스는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티즌들의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콩밥이 맛있었는지 출소 후 믹스는 끊임없이 감옥을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교도관마저 그를 보게 되면 왜 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믹스의 삶은 자랑할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결혼은 했습니다. 2008년 미모의 여성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제레미 주니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조차 믹스를 안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범죄 유전자를 잊지 않고 계속하여 감옥을 드나들었으며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 그 당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갱단이 사용하는 사격도구의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전작전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믹스는 그 정책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격도구를 간직했습니다. 경찰은 2014년 6월에 그의 차에서 다량의 사격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사격도구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믹스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차량의 명의자가 그의 아내라 만약 사격도구가 믹스 거가 아니라면 그의 아내를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믹스는 할 수 없이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또 평소와 같이 믹스의 머그샷을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사진은 경찰 계정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1만 5천 개의 좋아요와 3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유명세를 얻은 건 경찰서가 아니라 믹스였습니다. 경찰서의 목적은 범죄자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한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믹스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격도구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어 믹스가 사격도구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믹스의 야성적인 실루엣과 완벽한 머리 모양 그리고 푸른 눈동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수갑을 같이 채워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재치 있는 네티즌들은 믹스의 얼굴과 유명 의류 브랜드의 광고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르사체와 아르마니 등 유명 브랜드들이 관심을 둘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도 믹스 이야기를 보도하며 잘생긴 범죄자로 미국 전역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믹스의 가족은 이 이름을 날릴 기회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믹스가 유명해지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믹스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믹스는 호평과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 네티즌들은 믹스의 매혹적인 눈빛에 빠진 반면 많은 남성 네티즌들은 믹스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믹스의 인기는 가치관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믹스는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가 가장 걱정했던 건 다른 수감자들이 그의 잘생긴 외모에 대해 욕심내고 있는 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믹스의 아내가 감옥으로 가 남편을 만났을 때야 믹스는 그의 머그샷이 이미 인터넷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믹스를 위해 소규모 팬클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많은 여성과 외국 여성 지지자들이 그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으며 그중 일부는 매혹적인 셀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믹스는 감옥에서 여러 개의 사업 계약을 제안받았었습니다. 주로 영화 출연이나 모델 섭외건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믹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 당연히 계약서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믹스는 실제로 감옥에서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역 중에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하여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감옥에서 헬스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8일 믹스는 마지막 감옥 생활을 마친 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이전트 회사에서 보낸 마세라티를 운전하여 생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모델 컷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 바로 믹스의 모델 경력의 데뷔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반년간의 훈련 끝에 블랙다운 재킷을 입고 뉴욕 패션위크 캐더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또 칸 국제영화제와 밀라노 패션위크 등에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믹스는 또 많은 광고를 촬영하여 유명 브랜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믹스는 에이전트 회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치장한 믹스는 더 이상 예전의 가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믹스는 연예계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적응하며 점차 본인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성과 돈을 얻은 후 빈털터리 때 자신과 결혼해준 아내를 버렸습니다. 2017년 6월 믹스는 호화 요트에서 억만장자의 딸과 포옹하여 키스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믹스가 바람피웠다는 게 밝혀지자 그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미 무너졌고 자신의 외도가 원인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얼마 안 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TV쇼에 출연하여 믹스의 바람길을 폭로했고 이혼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믹스는
새 여친과 부유한 삶을 살며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믹스와 바람을 피운 사람은 바로 영국 탑샵 그룹의 소유자 필립 그린의 큰딸 클로이 그린이었습니다. 필립 그린은 순자산 38억 파운드, 하나로 약 6조 3천억 원에 달했는데 처음 그는 딸의 선택에 지극히 반대했지만 딸이 임신하여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또 믹스에게 그의 전처에게 대했던 것처럼 딸을 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믹스는 2017년 투르키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클로이를 만나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믹스는 자신이 결혼했고 자식이 있다는 걸 클로이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클로이를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본인의 자식과 떨어져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클로이는 믹스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서 자신과 믹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남성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과 증오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분명 멜리사에 선언하며 믹스의 혼인을 깨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믹스의 아내 멜리사는 자신과 남편이 키스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멜리사는 자신의 SNS에 믹스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믹스는 부자와 잘 지내면 더 이상 삶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냥 부잣집 딸의 수많은 연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요트에서 그녀와 승마 선수가 물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믹스와 그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이 무너진 후 모델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믹스는 대규모 패션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연예계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38세가 된 믹스는 예전만큼 잘생기지 않아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만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믹스가 유명세를 탄 것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가 유명해진 후 첫 번째 아내와 아들을 버렸던 행동은 사람들의 손가락짓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범죄자 한 명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믹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30일 중국 베이징 스징산 홍다 23번 단지에서 무려 8명의 여성이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최고 연장자가 고작 24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17세 소녀였습니다. 그녀들이 받은 상처는 총 100군데가 넘는데 아주 잔인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범인은 항상 그녀들 옆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녀들을 잔인하게 해쳤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999년 5월 30일 새벽 4시경 베이징 경찰은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 속 한 여성이 급하게 빨리 오세요.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쳤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자 사람을 놀라게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붉은 액체에 잠긴 채 미니버스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 붉은 액체는 사모진 문까지 흘러갔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방이 3개가 있는 집 안에는 전부 붉은 액체로 물들었고 바닥에는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의 문 앞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북쪽의 붉은 액체 속에는 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경찰이 남쪽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5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여자는 벽에 기대어 있었으며 또 어떤 여자는 침대 위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숨지게 된 여자를 포함하면 피해 여성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8명의 여성을 그렇게 잔인한 수단으로 숨지게 했을까요? 경찰은 최대한 빨리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를 조사하여 유력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법의학자는 피해자 8명의 몸에서
여러 군데 자상을 발견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상처들은 전부 같은 도구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숨진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초 8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왜 이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 8명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여성은 복건 진드기 공예품 유한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석경산 홍대 23호는 그녀들의 기숙사이자 사무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있는 보석 판매장에서 쇼핑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중 한 명은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 사무실의 직원이었는데 사건 전날에 베이징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녀들이 모두 고급 보석을 판매하는 영업직에서 경찰은 범인이 그녀들의 직업을 알고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훔치려고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건 범인은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현금을 훔치지 않았고 그냥 그녀들의 핸드백에 있는 현금만 들고 갔지 서랍에 있는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단순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8명은 전부 타지 사람으로 이를 위해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서비스업이라 매일 일찍 집을 떠나 늦게 귀가했습니다. 단순 서비스업에 복잡한 대인관계도 없는데 그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원한을 갖게 되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조사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 팀원들은 범행 현장을 조사하다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DNA는 8개가 아닌 9개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현장에 남겨진 여성용 슬리퍼에서 9번째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슬리퍼에 찍힌 붉은 발자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범인이 양말을 신고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발을 다쳐 할 수 없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슬리퍼를 신게 돼 슬리퍼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붉은 자국 등으로 보아 범인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8명의 키는 168에서 174cm 정도의 큰 키에 건강한 20대였는데 어쩌다 한 명의 범인에게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전담팀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찰은 곧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7명은 전부 잠옷차림이었는데 그녀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장의 양말 자국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양말을 신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범인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건 그 범인이 근처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양말만 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발자국을 수집했습니다. 곧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피해 여성들의 이웃 자오렌룽이었습니다. 그 당시 37세의 자오렌룽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가지 일을 해왔지만 그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했고 임금도 높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오렌룽은 공작기계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3호 아파트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오렌룽 상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업무에 아주 긍정적이며 정과나 나쁜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살고 일에 최선을 다한 그는 정말 8명의 젊은 여자들을 해친 범인일까요? 경찰은 자오렌룽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아주 긴장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오렌룽의 대답도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사건 당일 저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한 게 같은 층의 다른 이웃들은 사건 당시 전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바로 옆집에 사는 자오렌룽은 어떻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요? 경찰이 사건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자오렌룽은 정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된 건 경찰이 주민들의 발자국을 수집하려고 했을 때 자오렌롱만 볼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하여 아주 불만스럽게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발자국을 남길 때에도 그는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들고 발을 구부리며 바닥에 디디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그를 위협하자 순간 그가 겁을 먹게 되었는데 경찰은 그 틈을 타 그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오렌롱이 재수라는 증거가 없어 경찰은 할 수 없이 자오렌롱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다시 자오렌롱을 신문할 때 그의 발자국 확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오렌롱의 발자국은 사건 현장의 교단과 문 밖에서 발견한 붉은 발자국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오렌롱이 범인이라면 그는 어딘가를 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명령에 자오렌롱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잠깐 멍하니 있더니 침착하게 담배 한 대 주세요. 그리고 물 한 잔도 더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담배와 뜨거운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이후 자오렌롱은 옷을 천천히 풀더니 다리의 상처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여름을 지내 가을이 되었을 때 피해 여성 8명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자오렌롱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매우 아름답게 차려입고 자오렌롱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범인은 호줄근한 본인을 돌아보며 같은 아파트에 살며 본인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녀들이 왜 이렇게 겉모습부터 차이가 나는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다 그녀들이 복건성 출신으로 베이징의 한 대형 쇼핑몰의 보석 가게에서 쇼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입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오렌롱은 더욱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는데 왜 젊은 그녀들은 매일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는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들보다 본인의 수입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자오렌롱은 영웅소설에 매우 집착하며 영웅처럼 세상에서 살아있는 걸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커 그는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마음속에서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없다면 악당이 되자. 이런 사악한 생각은 자오렌롱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으며 적절한 기회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30일 그 사악한 씨앗이 마침내 성숙해졌습니다. 자오렌롱 집의 동남쪽 창문은 여자들의 기숙사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그는 머리만 창밖으로 내밀기만 하면 그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보였습니다. 여러 번의 관찰 끝에 그는 옆집의 발코니가 봉쇄되어 있지만 발코니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발코니의 대문도 밤새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날씨는 아주 무더웠는데 자오렌롱의 아내는 출근했고 아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오렌롱은 아무리 애써도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잠을 방해하자 안 그래도 증오하던 찰나에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203호실의 발코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딱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옆집 여자들이 잠든 걸 지켜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203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조롭게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했을 그때 한 여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맙소사, 도둑이 들었어. 여자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오렌롱은 비명에 당황해하며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자신이 상대방을 몇 번이나 찔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은 자오렌롱은
이때 멈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여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자오렌롱은 그녀들의 핸드백을 뒤져보았는데 현금을 별로 찾지 못해 급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오렌롱은 현장을 떠난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외딴 곳으로 가 손에 묻은 흔적을 깨끗이 닦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그의 아들은 집에서 곤히 자고 있어 아버지가 어떤 사악한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자오렌롱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8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1지부는 피고인 자오렌롱에 대해 고의 상해 혐의로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오렌롱은 고의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을 선고받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 21일 오전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은 고급 인민법원장이 내린 극형 집행명령에 따라 자오렌롱의 극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여러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문을 닫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마 8명의 여자는 창문을 닫지 않아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